뭐 처음 공룡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공룡의 멸망과 함께 이제 신생대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280만 년 전에 드디어 인류의 조상이 등장하게 돼요. 와, 280만 년 전이면 지구 전체 역사에서 진짜 짧은 기간이네요. 굉장히 짧은 시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인류가 이제 공룡의 존재를 추측할 만한 단서를 나중에 찾게 되죠. 그게 바로 화석이에요. 네. 그리고 공룡이 어떻게 멸종 후에 화석으로 남게 됐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이 죽으면은 보통 이제 강가라든지 호숫가 주변에서 죽으면은 모래나 진흙에 묻히게 돼요. 그럼 단단한 뼈가 남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뼈 위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모래와 진흙은 암석이 되고 뼈는 화석이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뼈 화석을 보면은 공룡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이게 새로운 종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겠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 이거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다. 그렇죠. 미스터리, 신기한 생물체. 처음에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괴물. 맞아,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심지어 이게 어떤 식의 해석들이 있었냐면은 화석 자체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창조에 실패한 흔적이다. 와. 아니면은 악마의 창조물이다. 혹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용의 뼈로 여겼어요. 용. 하지만 이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화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이 중심이었던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과학과 이성 중심으로 사고하자는 계몽 운동이 주류로 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화석을 이제 오래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라고 다들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어떤 것들이 발견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1824년에 영국의 지질학회지에 처음 보고가 됐던 화석이에요. 어느 부위인 것 같으세요? 난 무슨 난 뱀인 줄 알았어. 이빨 같은. 이빨 같다. 그죠? 이빨 같이 생겼죠. 네. 근데 엄청나게 큰 이빨이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래턱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뼈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빨들이 나 있죠. 이빨이 보면은 일단 뒤쪽으로 향해 있어요. 사실 갈고리처럼 발달돼 있죠. 네. 오늘날에 이런 이빨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어. 그렇죠. 악어라든지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이에요. 이게 뒤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빨이 있어야 뭔가 발버둥 치는 먹잇감을 붙잡을 때 먹잇감이 도망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화석은요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메갈로사우루스예요. 메갈로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아 근데 공룡한테 지금 도마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 거죠? 일단은 당시에는 이제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이에요. 아 겁나 큰 도마뱀이다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쵸. 아. 근데 때마침 화석을 입수한 영국의 한 교수가 이 화석 속의 이 생물의 이빨이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고는 과거에 이러한 거대한 파충류가 살았다는 거를 추측을 한 거죠. 건우군, 그러면 메갈로사우루스의 덩치도 당시 화석을 보고 약간 크기를 짐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메갈로사우루스의 몸 길이가 약 9m 정도 되고 몸 무게가 약 1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도마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인 어린이나 메갈로사우루스의 거의 다리만 했대요. 그 크기가. 네, 이렇게 말이에요. 야 만나면 그냥 뭐 도망도 못 네, 가겠다. 엄청 크니까 이게. 만나면 죽는 거죠. 비교가 안 되네요. 압도적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메갈로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고 1년 후에 1825년에 또 하나의 새로운 화석이 학계에 발표가 됐어요. 맞아. 이 화석도 한번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겁니다. 뭐야? 이건 이제 이빨 화석이에요. 예? 이빨이에요? 이빨인데 실물 크기는 아니고요. 실제 이빨은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네. 어떤 종류의 공룡이었을 것 같으세요? 통기가 나 있어 이빨에. 이빨이 뭉뚝하네.
안 날카롭네 생각보다. 네, 보시면은 앞이랑 뒤에 오돌토돌하게 뭐가 나 있어요. 맞아요. 이걸 톱니 구조라고 하는데 톱니 구조가 보통 크게 발달되어 있는 이렇게 이빨을 갖고 있는 것은 초식 동물들이 보통 그래요. 풀 뜯어 먹으려고요? 예, 맞아요. 풀이 굉장히 질기거든요. 이게 믹서기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존하는 동물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 결과 얘 누구야?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이랑 유사한 거를 찾았어요. 뭐냐면은 초식성 도마뱀인 이구아나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를 이걸 연구하신 분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한테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이구아나돈이에요. 아 이거는 네, 이구아나돈으로 이제 이름 붙여줬고요. 그래서 이구아나돈의 발견으로 이제는 최초의 초식공룡 화석이 연구가 된 거죠. 약간 이거하나 이빨이랑 똑같아서 돈의 이빨이라는 뜻이어서 이거하나 돈이라는 아, 그렇죠, 이름을, 그렇죠. 네. 이구아나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톡소리나. 네. 이빨이에요? 네, 돈이 이빨이라는 네. 뜻이에요. 야, 진짜 똑똑해. 그 주둥이는 개미핥기가 닮았네. 그렇죠. 살짝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컸어요, 박사님? 한 오늘날 살아있는 아시아 코끼리만한 크기였어요. 아시아 코끼리. 네. 풀을 얼마나 뜯어 먹으면 저렇게 커지는 거야? 하루 종일 먹었을 거예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구아노돈이 발견이 되고요. 세 번째로 보고된 화석이 이제 숲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화석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저 위쪽이 이제 머리뼈고요. 근데 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목이랑 어깨 쪽에 큰 뼈로 된 가시들이 뻗어 있는 거예요. 당시 학자들이 이걸 보고는 이거 좀 골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비슷한 구조를 찾았어요. 이거랑 비슷한 구조? 네. 그게 뭐냐면 악어예요. 그렇구나. 네.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쭉쭉 네, 이렇게. 저게 다 뼈로 돼 있는 거예요. 피부에 뼈였어요? 네. 뼈가 자라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동물은 이제 산림지대의 도마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져요. 이 동물이 이제 힐라이오사우루스입니다. 아 희나요? 네. 과학자들은 힐라이오사우루스가 이제 악어랑 비슷한 파충류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네. 박사님 지금까지 발견된 세 가지 화석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어쨌든 다 파충류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요, 메갈로사우루스랑 이구아노돈이랑 힐라이오사우루스를 연구를 하면서 이게 도마뱀이라든지 악어와 같은 고대 파충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 표본들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특이점을 찾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특이점. 네, 그분이 누구냐면요,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비교해부학자였던 리처드 오웬 경이었어요. 네, 저도 오웬. 아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알아요? 네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는 게 없네요, 거의. 네 이거 그래서 들어보긴 이분이 했어요.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을 보니까 오히려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랑 비슷한 다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일반적인 파충류의 골반을 앞에서 바라본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벌려져 있어요. 이렇게요. 다리가 벌어져 있죠.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다리가 뻗어 있는. 밑으로 뻗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세 가지 동물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들과 다른 다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일반적인 파충류들은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다 보니까는 움직일 때, 걸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맞네. 그러니까 어기적. 네. 이렇게 뒤뚱뒤뚱이라. 뒤뚱뒤뚱 움직이고요. 몸을 이렇게 S자로 구부리면서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힘이 일단 많이 들겠죠. 그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요.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폐가 동시에 팽창하고 수축을 해야 숨을 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폐가 동시에 팽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마뱀이라든지 악어들을 보면요, 걷거나 뛸 때 숨을 쉬지 않아요. 네, 숨을 참고 걷거나 뛰어요. 네. 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쫓아가면 언젠간 잡히겠네요. 언젠가는 멈춰요. 그렇죠. 숨을 쉬기 위해서. 진짜 특이하다. 엄청 힘들겠다. 네. 근데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그런 문제점이 다 사라지겠죠. 뛸 수 있죠. 네. 일단은 몸을 지탱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걸으면서도 걷거나 뛸 때 숨을 잘 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웬은요, 이 동물들을 보고는 굉장히 좀 독특한 파충류들이다. 얘네만의 따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무서울 정도로 크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데이노스랑
도마뱀 혹은 파충류를 의미하는 사우루스를 합쳐서 다이너소어가 돼요. 아, 그때 다이너소어라는 나온 이름을 단어구나. 붙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마뱀. 그쵸, 무서웠죠. 그쵸. 신기하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 혹은 파충류, 즉 공룡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리처도 오해냈네. 진짜 신기해. 그래서 이후 영국은요 공룡에 대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1854년에 런던의 그 수정궁에 공룡 모형을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기로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요 당시 수정궁 정원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아, 근데 우리가 아는 공룡 모양이랑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요. 좀 통통한 느낌? 완전 옛날이니까. 그치? 옛날에 네 발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당연히 그랬겠지. 그렇죠. 일단은 당시에 학자들이 알고 있는 덩치가 큰 동물은 코끼리라든지 코뿔소라든지 하마 이런 애들밖에 없었어요. 다 네 발로 걷잖아요. 당연히 공룡도 네 발로 걸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정궁의 전시를 본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한테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보러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종교 문제로 따지면 또 이게 논란이 되지 않나? 근데 일단은 그래요? 반응은 대박이었어요. 뜨거웠죠. 대박이었어요. 일단은 공룡이란 존재를 일반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오래 전에 거대한 생명체 공룡이 살았다는 거를 혁명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나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다고? 대박이었어. 사람들의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 모형 볼 수가 있다. 근데 기존에 없었던 거라서 사람 엄청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그 당시에 대박이었어.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수중호에 가면 거기 이렇게 공룡 정원이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어설퍼요. 근데 이제 170년 전에 만들었다고 치면 이 어마어마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처럼 공룡이 인기를 끌자 공룡 연구의 기초가 되는 화석 발굴에 박차를 가하게 돼요. 그럼 이제 공룡 화석은 어떻게 발굴이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룡 화석을 발굴을 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땅을 파야죠. 일단 봐야죠. 되게 단순합니다. 화석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현재 공룡 화석의 90%는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몽골에서 발견이 돼요.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은 지각 변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는 지층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희가 가면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식물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이런 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화석 탐사지로 갑니다. 지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들을 가면은 작은 뼈 조각이라든지 깃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을 잘 사사치 뒤지면은 큰 화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화석 발굴 현장이에요. 직접 찍으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건 지금 거대한 초식 공룡, 목긴 공룡의 왼쪽 허벅지뼈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발굴을 하면요. 뼈만 뜯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에 있는 암석이랑 다 같이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연구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뭐야? 이게 지금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뜯어온 암석과 화석을 치과용 도구를 이용해서요.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네. 저런 걸로 살살살 긁어내나 보다.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땅 속에 있을 때는 이 누르고 있는 암석 때문에 모양이 유지가 되지만은 꺼내는 순간 뼈들이 막 서서히 으스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본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대한 뭐 집채만한 목긴 공룡 한 마리를 화석 처리를 한다 하면은 10년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나면요. 살아있을 때 골격 구조를 저희가 이제 만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했던 공룡이에요. 네, 이게 지금 갑옷 공룡이에요.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이름을 붙이셨다고요? 이름을 직접? 붙였어요, 제가. 네. 와.
아니 저런 식으로 맞춰 나간 거란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 위에 두 개의 그림은요 발견된 부위예요. 네. 나머지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위들은 다른 가복공룡에 이미 발견된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를 보고 참고로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제 이거를 이런 공룡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 데이터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복원도가 완성이 돼요. 그 복원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와. 야 대단하다. 와. 거북선 같아. 그죠? 너무 잘 그려주셨다 이거는. 네.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이고요. 피부에 이제 뼈로 된 돌기가 있어요. 보시면 가시로 무장한 모습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다 해서 일단 갑옷 공룡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이 공룡 보시면 꼬리 끝에 뼈 뭉치가 있어요. 네, 뼈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이 공룡 같은 경우 보니까는 꼬리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옆구리 쪽에 골절된 뼈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짝짓기 칠 때 마음에 드는 암컷을 두고 싸울 때 저 곤봉을 쓰지 않았을까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마시와 코프의 치열했던 뼈 전쟁이 남긴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공룡종의 다양성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초식 공룡계의 대표주자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자, 이게 트리케라톱스는요,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자, 이게 트리케라톱스는요, 저 눈 위에 보면은 긴 뿔이 있죠. 이게 1m가 넘고요. 코 위에 또 작은 뿔이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뿔소 같이 생겼어. 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저 뿔은 오로지 그냥 공격용 뭐 자기 방어용 그거죠? 다른 용도는 없는 거죠? 저희 은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트리케라톱스의 뿔이 천적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육식공룡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트리케라톱스의 몸은 이제 천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합했어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의 뿔은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을 향해 있는 위치거든요. 아하. 근데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트리케라톱스의 뿔은요, 이런 천적을 공격을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뭘 들어 옮기나? 집 짓을 때 쓰나? 아닌데? 짝짓기를 위한 힘겨루기용이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번식의 목적이 있었구나. 네. 그래도 아마 천적이 나타나면은 방어용으로 매섭게 활용하긴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달려 있는데 그거 안 있는데 쓰겠어? 똥대 안 쓰면. 뭐 그거 안 쓸 이유가 없지.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에 대한 재밌는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덩치만큼 밥을 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최소의 양이 약 한 68kg에서 136kg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엄청 많이. 이건 당근 약 3,0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먹는 양이에요. 살 안 쪄요? 이게 많이 다이어트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몸이 다이어트 크다 한 보니까 거예요. 많이 먹어야겠죠. 효율이 안 좋은데요? 선생님 뼈 전쟁 때 또 발견된 공룡이 있을까요? 예, 그 쥐라기 때 최상위 포식자였던 육식공룡도 뼈전쟁 때 발견이 됐어요. 뭐 네. 누구? 티라노요? 예, 당시 발견되었던 다른 공룡들보다도 가벼운 척추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상한 도마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동물인데 이 공룡이 뭐냐면은 알로사우루스예요. 그래서 알로사우루스는요, 몸 길이가 이제 평균 8.5m에 몸무게가 2에서 3톤까지 자라는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로사우루스는 이제 가볍고 민첩한 몸과 강력한 앞발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이빨이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냥 이빨로 작살을 내버리네. 아니 근데 꼭 저렇게 육식 사나운 것도 되게 무섭게 만들어놨고 초식된 그래 공룡은 또 순해. 눈이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사실. 다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로?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죠. 요 그러니까 복원도 좀 이쁘지 않아요? 눈이 좀 이쁘다고요? 눈이 파랗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지가 상상한 이미지가 약간 좀 무서운 이미지인 것 같아. 공룡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알로사우루스의 이빨 실물 크기 모형을 가져왔어요. 네. 네. 이빨 하나가 완전 그 정도 이빨 하나가 크기예요? 이만합니다. 네. 이빨 하나가 진짜요? 이 이빨이 실물 모형이에요.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만져보고 싶나 봐요. 네. 직접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압박했다. 일단은 알로사우루스는 이제 크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큰 공룡에 비해 이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알로사우루스 입은요 약 80도로 벌릴 수가 있었고요. 맞아, 엄청나게 먹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빨 자체가 살점을 자르기에 굉장히 좋게 이제 날카롭고요. 앞뒤로 톱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서 이런 이빨이 70여 개나 있었어요. 와, 뜯기겠네 아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8년에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에서 가장 몸이 긴 초식 공룡이 발견이 됐어요. 바로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공룡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도쿠스는요 몸 길이가 26m에서 최대 30m까지 자랄 수 있는 와. 동물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파트 10층짜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내버스 엄청 세대를 길죠. 이렇게 늘어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꼬리곰탕 하면 아주 엄청나죠. 뭐 1년 내내 파티죠. 꼬리 공룡탕 이래야 되나? 아, 꼬리곰탕.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공룡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내뿜는 공룡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룡을 말할 것 같으면은 왕 중의 왕으로 꼽히는 아, 공룡이에요. 드디어 그 공룡인가요? 티렉? 드디어 와, 이 장면 기억난다. 아, 일장이에요, 일장. 아바치. 아. 이거 기억나 이 장면. 와 이거. 와, 드디어 나왔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주인공은요. 육식공룡의 최강자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은요. 사실 19세기 말부터 보고되긴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는 발견된 화석들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작은 뼈 조각으로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룡의 정확한 생김새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1908년도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체 모습에 대한 단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뭐야? 형체를 알아보시겠어요? 꼬리인가 저게? 저게 얼굴. 어디가 얼굴이에요? 저게 얼굴 쪽에 안 보여. 저기 돌같이.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몸통은 일단 왼쪽에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등뼈고요. 아, 등뼈. 골반이 있고 꼬리가 저렇게 나 있죠. 머리는 이 동물이 죽은 다음에 뜯겨져 나갔어요. 아래턱뼈 큰 네. 것 봐. 저렇게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파편으로 발견됐던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학자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온전한 화석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화석을 직접 발굴한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한 큐레이터는요,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뼈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거대한 육식공룡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사진만으로 저희는 봤을 때는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크기를 알 수가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최대 13m까지 자랐어요. 엄청 커. 엄청 커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 올리면은 높이가 최대 6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층 버스에 앉아 있으면은 티라노사우루스랑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와. 무서워. 일단은 덩치가 굉장히 크죠. 크기도 큰데 몸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몸무게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최대 9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당시에 발견됐던 육식공룡 중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대중적인 공룡 중에 하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그쵸. 잘 공룡에 대해서 몰라도 다 티라노사우루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다 알죠.
1등이죠. 심지어 햄버거 메뉴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음악 밴드도 있고 티렉스라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알베르토 씨,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워낙 크기가 크니까 발굴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 다들 기뻐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공룡을 이렇게 발굴하니까 너무 기뻐했는데 그것이 잠시였죠. 왜냐면 일단 땅 속에서 걷는데 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100kg 정도 됐다고. 와. 뼈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그 굴석기라든지 그런 지금처럼 뭐 전기들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오직 그냥 삽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됐어야 되니까 계속 작업하다가 3개월 걸렸어요. 삽질을 삽질을 3개월 한 거. 삽으로 3개월. 야. 계속 이렇게 해.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 뼈들은 그 곧장 마차에 실려가지고 대륙을 횡단해서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이 이제 헨리 오즈본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 거대한 화석 더미를 보고 이 공룡의 골격을 전시를 하면은 대박이 날 거라는 거를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멋진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이름이 바로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의미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렉스는 엄청 네. 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된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마침내 1915년 헨리 오즈본 관장에 의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큰 반응을 얻어서 기사에 나오기도 했어요. 기사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장 강력한 싸움꾼, 동물의 왕국을 지배한 왕 중의 왕, 지구상의 절대적인 전쟁 군주 등과 같은 엄청난 수식을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뭔가 자극적인 수식어를 많이 붙였네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최강의 공룡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미지는요, 이 시기에 지어진 이름과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최강의 그냥 공룡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있죠.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다른 육식공룡들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앞발이 없어. 발톱? 이빨? 이빨은 뭐 맞아요. 이빨입니다. 이빨이 엄청 날카로운가 보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대부분의 육식공룡들과 달리 일단 머리뼈 길이만 해도 약 1.5m 정도 돼요. 네. 우리 사람만한 거. 사람 그러니까 그죠, 100kg 그죠. 되는 거죠. 건우군이 거기에 그냥 혓바닥 위에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크다 보니까 또 이빨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그 이빨 그 실물 크기로 제작한 모형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클까? 네. 일단은 얼마나 아까 그 알로사우루스 이빨을 보셨죠? 네. 네. 우와. 네. 우와. 엄청 낫이에요, 낫. 부메랑 아니에요?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농기구 같아. 약간 돌로 변한 바나나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와.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알로사우루스의 이빨이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알로사우루스. 근데 이빨 너무 하나가 크죠? 저렇게 큰 게 도 안 된다. 몇십 개 있다는 거잖아요, 입안에. 좀만. 한번 보세요. 와. 걸어가 만져봐. 무겁다. 갖고 싶어요? 갖고 싶기도 하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네, 이게 무게는 이만한 게 예. 이렇게 콕 칠렀다 하면 이거예요. 연기까지 하네. 오늘 잘했어요. 오늘 이래요, 뭐 이래요. 많은 걸 하네요 와서. 이래요. 와, 근데 이거는 뭔가 안 갈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니 안 가. 이것도 가죠. 이것도 가요? 이런 게 70개가 있대잖아요 여기에. 한눈에 봐도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아,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큰 건 알았는데 네. 이빨 하나 크기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직접 보니까 확실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빨이 이렇게 크고 두꺼워졌을까요? 그냥 으스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먹잇감을? 맞습니다. 뼈채 그래서- 씹으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크기가 크게서 큰 거는 한 30cm까지 자라요. 와. 다른 육식공룡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뼈채를 먹으려고 그런 거구나. 다음 동물 중 무는 힘이 센 동물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정답. 네, 혜성 씨. 일단 티라노사우루스. 그렇지. 그다음 빨리 해주겠어요? 악어, 3, 백상아리, 거북이. 1. 혜성 씨 오답입니다. 건욱은 기회 한번 정답. 주세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백상아리, 악어, 거북이. 아 아, 순서대로. 그대로요? 건욱은 오답입니다. 정답. 네. 센 순서죠. 네. 네. 거북이, 악어, 백상아리, 티라노사우루스. 규현 씨 완전 오답입니다. 정답. 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그렇게 세지 않다니까. 악어, 거북이, 백상아리. 혜성 씨 정답입니다. 백상아리 생각보다 약하구나. 백상아리 진짜 약하네. 야, 백상아리 진짜 거북이가 더 세다고요? 거북이 세. 백상아리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걸 일단은요. 우선 바닷속의 최강자로 불리는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요. 무는 힘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약 300kg이에요. 아이 세네. 그다음에 이제 악어 거북 같은 경우는 무는 힘이 450kg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어인데요. 악어가 무는 힘을 무게로 바꾸면은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는 힘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4톤? 근데 삼, 이빨이 저 5톤? 정도면 5톤 정도? 티라노사우루스의 무는 힘은 5.7톤 정도 됐어요. 아, 와, 5톤이네요, 거의. 거의 맞췄네.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길 가던 차를 물면요. 차가 두 동강 날 힘이고요. 진짜예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여러분 발을 물면은 그 위에 코끼리가 떨어진 거랑 똑같은 그러면 거예요. 그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차를 완전 찌부시키는 거 그것도 또 맞는 거네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막 분해시키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육식공룡들은 얇은 이빨을 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썰어서 먹었어요. 고기만 발라서 먹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먹잇감을 뼈채 씹어 먹었어요. 아, 뼈채 그냥 뼈를 갈아서 먹었구나. 박사님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뼈채 씹어 먹었다는 건 솔직히 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본 적은 없죠. 예.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볼게요. 이빨에 뭐가- 알것 같아. 이빨 뭐 남아 있나?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알 것 같아요. 똥. 배설물. 맞습니다. 남아 있어? 똥이야? 똥이에요. 이건 이제 6,6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배설물 화석인데요. 이 배설물을 보시면요, 뭔가 오돌토돌한 게 박혀 있어요. 뼈야. 뼈 조각. 맞아요, 초식공룡의 뼈 조각이에요. 와. 뼈 조각으로 이루어진 똥이다 보니까는 보다 잘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박치기 공룡의 머리뼈 일부도 발견이 됐어요. 그 머리채를 씹은 거예요? 씹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씹어 먹은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 이렇게 배설물 화석을 통해 가지고 그 공룡이 살았던 당시의 주변 환경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계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독특한 특징은요, 바로 눈이에요.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머리가 되게 양옆으로 납작해요. 눈이 옆에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말처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때요? 조금 더 정면에 있어요. 눈이 정확하게 앞을 향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티라노사우루스는 부엉이라든지 고양이처럼 정확하게 앞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보다 넓은 곳을 보지 못했겠지만은 거리 감각이 엄청 뛰어났고요. 게다가 눈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시력도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해봤더니 사람보다 약 한 13배는 더 좋았을 거로 우와. 약 한 13배는 더 좋았을 거로 보고 있어요. 우와. 오늘날 살아있는 맹금류랑 비슷한 망원경이 시력이에요. 없이도 그냥 망원경 효과가 눈 자체가 거의 망원경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처럼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 사냥하기 좋은 눈 구조를 가진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과연 뭐였을까요? 꼬리? 맞아요. 진짜? 꼬리입니다. 꼬리 왜? 예, 머리 너무 길게 해놨나? 꼬리가 바닥에 끌리고 있어요. 쳐져 있어요. 네, 당시에 많은 고생물학자들은요, 공룡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룡은 꼬리를 들지 않았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공룡은 이제 일단 파충류, 일반적인 파충류로 인식을 했어요. 그쵸. 이구아나라든지 악어처럼. 이때 꼬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심했는지 캥거루처럼 꼬리를 끌고 다니는 자세로 복원하기 위해 억지로 꼬리뼈들을 꺾거나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파충류면 무조건 굶떠야 되고 굶뜬 동물은 꼬리를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논리에 그냥 화석을 끼워 맞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박사님 그러면 공룡들은 다 꼬리를 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공룡이 만약에 꼬리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꼬리가 끌린 흔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룡이 꼬리를 끌고 다녔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동안 발견되었던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보면요. 꼬리를 정말 끌었다면은 왼쪽 발자국과 오른쪽 발자국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꼬리를 끈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꼬리를 끌지 않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로운 모습을 나중에 제안하게 됩니다. 아 고개를 좀 숙이고 다녔다. 이렇게. 네. 오. 다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동적인 동물의 다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꼬리도 아직 안 끌고 다녀요. 그러면은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이후로 다른 공룡들도 새롭게 복원이 되었어요. 큰 발견이네요. 네. 획기적인 발견. 버룩은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이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손 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바닥에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도록 마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아 되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막 다니. 이게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에도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아, 방향이 잘못된 거였네요. 네. 그냥 다들 공룡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공룡은 이건 팔을 줄 돌릴 알았어요. 수가 없어요. 이거잖아요. 구조상 돌릴 수가 이랬어요.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아,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뼈를 다 부러뜨려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 강력한 생물체로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1918년에 슬럼버 마운틴의 유령을 시작으로 1925년에는 잃어버린 세계 그리고 이런 관심에 여러 영화에 등장하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티라노사우루스의 발견은 그 오즈본 관장의 예상대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박사님 그러면 영화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공룡 연구도 더 박차를 가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공룡의 엄청난 인기는요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복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룡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전시를 위한 돈벌이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요 공룡은 이제 열등해서 멸종했다 아니면 진화의 실패작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점차 연구를 기피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공룡 발굴 작업은 대부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 공룡 연구는 오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서 공룡 연구는 다시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기존에 알고 있던 공룡에 대한 사실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혁명을 공룡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1964년 미국 예일대의 존 오스트롬 교수에 의해 한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서부터였거든요. 당시 공룡 연구에 다시 불을 지핀 화석은 바로 이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이었어요. 주라기 월드 그 사람하고 친한 동물 공룡으로 나온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영화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의 대표 빌런으로 나왔던 랩터라는 공룡이 나와요. 랩터. 그 공룡의 실제 모델이에요. 이게 벨로시 랩터라고 영어로 불러요. 네, 영화에서는 벨로시랩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아니 그 랩터가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그죠? 타기용으로. 뭐 탄용도 나오고. 타기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에선 처음으로 이제 영리한 공룡으로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요? 예일 대학교의 존 오스트롬 교수는요, 이 데이노니쿠스 화석을 보며 오늘날의 이 동물과 굉장히 닮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난 너무 쉬운데? 과연 어떤 동물이었어? 정답. 다람쥐? 에이.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타조. 저기 은지원 씨, 그 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혹시 생각하면은 포괄적이요? 네, 아까 타조라고 타조가 알겠다. 어떤 동물이죠? 빠른 동물. 빠르긴 하죠. 예, 알베르토 씨. 저도 뭐 주워서 대답하는 건데 뭔데? 그냥 조류 아니야? 알베르토 씨 정답입니다. 에? 네, 타조. 새요? 새요. 새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날개가 없는데 일단.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 새를 소리예요? 닮은 것 같나요? 일단 너무 새보다 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공룡에 대한 진실이에요, 이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에요. 새 조상? 네. 이 데이노니쿠스랑 조류는요, 손목뼈가 똑같아요. 손목뼈에 뭐 어떤 뼈가 있냐면은 반달 모양의 뼈가 있어요. 네, 이거를 손을 옆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데이노니쿠스랑 조류는요, 이게 끝까지 접혀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 박쥐 날개 접듯이요? 그죠? 닭의 날개도 그 뼈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잡히는 거예요. 골절이 되는구나. 이 말은 오늘날 살아있는 새가 일부 공룡의 후손이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어? 그러면 멸종한 게 아니네요, 공룡이? 그렇죠. 박사님,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데이노니쿠스 이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랑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주장에는 점점 힘이 실어졌고요. 와. 마침내 데이노니쿠스의 모습은 새롭게 복원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볼게요. 오! 날 수 있을까? 오! 아, 진짜 새다. 날 수 있을까? 너무 털이 짧아. 저렇게 덮여 있었어요? 온몸이 이제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못 날지. 날아요? 머리에도 털이 있어. 하늘을 날 줄 알았던 데이노니쿠스의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럼 앞발이 날개 같네요. 그죠? 사실은 날개죠, 날개. 날개 시작이지. 날개 수가 있어. 그죠? 초창기의 모습인 거죠. 초창기. 와. 그래서 이처럼 새가 일부 공룡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오늘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발견된 게 있어요? 깃털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요, 이 데이노니쿠스가 보고된 후에 오랜 기간 그 공룡의 깃털 화석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랴오닝성에 한 농부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깃털 공룡 화석이 발견이 돼요. 와. 사진으로 볼게요. 그림인가? 뭐지 이게? 화석이에요. 화석이에요. 네, 짜부러진 공룡이에요. 이게 되게 작은 고양이만한 크기의 육식 공룡인데요. 놀랍게도 목이랑 등이랑 꼬리 쪽에 솜털 같은 원시 깃털로 덮여 있어요. 이 화석은 곧바로 이제 중국 지질박물관으로 옮겨졌고요.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날개라는 뜻의 중화용조 시노사우롭테릭스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시노사우롭테릭스의 발견은 일부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그러네요. 이로써 공룡의 진화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네.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다 네. 사실인 거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룡은 새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설마.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공룡의 가정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룡이 알을 낳는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공룡이 새처럼 알을 품고 돌봤다는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알을 품는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 남부의 장시성의 그 간저우시에서는 부화 직전
알을 품은 채 죽은 공룡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와. 사진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알 낳는 것도 약간 새 쪽이고. 그렇죠. 세란도 같아. 근데 알을 품고 있는 공룡 상상이 안 돼.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인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아, 알들이 네. 다 대박. 알들이에요. 알이 여러 개 있는데. 와, 알을 많이 낳겠죠. 알을 하나만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시면은 요 알이랑 요 알 보시면은 안에 그 새끼 공룡의 뼈가 보존이 돼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은 알을 품는 자세로 부모 공룡이 앉아 있어요. 아, 지금. 약간 쪼그리듯 앉아서 품고 있는 네, 거예요? 쪼그려 앉아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앞다리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둥지를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습성 보면 새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알berto 씨 혹시 근데 공룡이 한 번에 알 몇 개씩 낳는지 아세요? 살짝 아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건우한테 아까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이 크기에 따라서 좀 달랐대요. 크기? 예, 좀 큰 공룡들은 알은 15개에서 20개 정도. 와. 많이도 같다고 하고 나왔네. 그리고 알 크기도 작은 공룡 알은 메추리 알만큼이었고 그 반면에 이제 다조알처럼 이렇게 큰 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화하는 기간은 적어도 3개월 그리고 많으면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큰 게 알을 그렇게 작은 걸 낳으면은 자기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왜 보이지도 않겠는데 낳고서? 그러니까 박사님 근데 본인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야 되잖아요. 마음이 동해. 이거 어떻게 그 유혹을 하죠? 어떻게 구애를 합니까? 사실 그 멸종한 공룡들의 짝짓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사실 거의 없지만은 일부 공룡은 구애를 하기 위해 일종의 춤을 췄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구애의 춤? 예,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끌고 놓은 자국들이 있어요, 그죠?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요. 네. 이렇게. 일반적인 공룡 발자국과 달라요. 저게 지금 뒷발을 이용해서 파헤친 자국들이에요. 어. 네. 따고 땅을.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식으로 땅을 파헤치는 동물이 있어요. 바다 새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땅을 파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춤출 때 그런 식의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옛날에 살았던 거대한 공룡들도 이런 식으로 구애의 춤을 췄을 거라고 아. 추정을 한 거예요. 구애의 춤을 추는 것도 조류랑 비슷한 습성이네요. 그쵸. 새들이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뒷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디언들처럼 막 하늘 보고 막 아래 보고 막. 박수 치게 돼 있으니까 저렇게 추나 보네. 완전 인디언처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외에도 공룡들의 짝짓기와 번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공룡에 대한 진실, 이번에 얘기할 것은 바로 첨단 기술로 밝혀진 공룡의 실체예요. 최근 CT, 로봇,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공룡에 대한 실체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공룡의 색깔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궁금해요. 박사님 몇 억 년 전에 멸종된 공룡 색깔을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알죠? 시대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 그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이걸 이용해서 피부 화석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색소를 만드는 기관인 멜라노좀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뼈에서요? 피부 화석에서요. 아. 그래서 멜라노좀을 분석을 하면은 이 공룡의 색깔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돼요. 와.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걸 대단한 거. 발견한 사람은 또 뭐야? 대단해 진짜. 이게 뭐야? 프시타코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이 공룡의 피부 화석에 남아 있는 멜라노좀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공룡의 색깔을 지금 복원을 한 거예요. 땅 같은 색깔이라 뭔가. 꼬리에 풀이 나는 거예요? 저거는 저 깃털이에요. 깃털이에요? 꼬리 쪽에도 얘네들도 깃털이 나요. 약간 위장 같은 저것도. 땅에서 약간 풀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야? 과시용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운 색을 띠고 있죠. 네. 배는 또 약간 옅어요. 그래서 이런 색깔은 오늘날의 노루라든지 이런 숲속에 사는 동물들 있죠. 사슴. 예, 사슴. 빛이 많이 들지 않는 숲에서 사는 동물들이 보통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프시타코사우루스라는 공룡도 어두운 숲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은요 공룡의 생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좀 딱따구리인데?
좀 딱따구리인데? 그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외에도 색깔이 밝혀진 공룡 중에는요. 회갈색 몸통에 이제 머리 쪽에 불구스름한 벼슬 갖고 있는 안키오르니스라는 공룡이고요. 그리고 중화용조라는 공룡 보니까는 이쁜데? 하얀색 줄무늬가 나 있죠. 쟤는 완전 여운데요? 네. 거의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갑옷 공룡 중에 하나인 이 젓갈색의 보레알레오 펠타도 있습니다. 야, 이건 무섭다. 네. 아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 뭐야 이거 몸 굴리는 애. 그 뭐야? 아르마딜로요. 아르마딜로랑 비슷하죠. 네. 실제로 몸을 굴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공룡의 색깔 복원은요 오늘날에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의 색깔은 알아내지 못했어요. 왜지? 뭐예요? 이들의 잘 보존된 피부 화석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제일 커가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발견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처럼 색깔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공룡에 대해 또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은 공룡의 소리였어요. 예? 공룡의 소리. 어떤 소리를 내는지. 네. 복원을 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유일하게 소리를 복원한 공룡이 있습니다. 그 공룡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와. 자, 나팔 아니야? 아니, 악기 같은데? 그렇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약간 악기 같아요 진짜. 진짜 베이스 악기 같아. 그렇죠. 이 공룡의 이제 이름이 파라사우롤로푸스라는 공룡인데요. 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뒤통수에 뭐가 뻗어 있죠. 벼이 있는데 이 벼이 사실은 뭘 것 같아요 이게?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건가? 혹시 관악기처럼? 건우군은 잘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파라사우룰로푸스는 여기 이렇게 긴 관이 있잖아요. 이게 콧구멍까지 연결이 돼요, 같이. 그러니까 콧구멍에 이렇게 공기가 막 들어가면서 관으로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코골이 네. 엄청 심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미치겠는데 코골 문제. 콧구멍 뒤로 나와서 이렇게 다른 공룡들과도 대화도 했고 더블 베이스처럼 좀 더 소리가 진짜 크고 막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라사우룰로푸스는 되게 위협이 나타났을 때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그럼 저는 공룡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수명 네. 긴 편인가요? 아니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공룡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오래 못 살 것 같아. 왜? 왜? 왜냐면 크잖아요. 맞아. 그러면 신진대사도 되게 크니까 나 한 10년, 20년 살. 난 엄청 오래 살. 거북이 같은 거. 그건 진짜 오래 살죠. 근데 거북이 같은 공룡과도 있잖아. 그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이 굉장히 장수하는 동물일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에이. 왜냐면은 마치 오늘날 도마뱀이라든지 거북이들 보면요.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오래 살잖아요. 저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100살 이상까지 살거든요. 근데 걔네들 느리잖아요, 엄청. 아,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공룡 뼈를 썰어봤어요. 썰어봐가지고 안에 보니까 성장선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선을 세면은 그 공룡이 죽었을 때 나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는 공룡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이가 측정된 공룡 중에서 대부분의 공룡은 20살을 넘기지 못했어요. 와. 그리고 현재 성장선으로 확인한 최고령 티라노사우루스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린 실제로 공룡을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을 통해 가지고 공룡에 대해 정말 많은 거를 알아냈어요. 특히 새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를 사실은 공룡학자들은 공룡의 한 무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학계에서는 공룡이 멸종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와. 집 앞에 있는 비둘기들이 공룡이라는 거네요? 공룡이죠. 공룡 후예예요? 네. 공룡 아예 그냥 공룡이에요. 잘해줘야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룡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닭다리도. 웃기다. 네, 공룡도 먹죠, 그죠? 독수리 같은 그런 친구들도 다 그러면- 공룡이에요. 모든 새는 와. 공룡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그 네. 새들이 혹시 다시 공룡으로 되는
권한은 없어요? 약간 새가 자기 스스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되게 재밌는 거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면은 거꾸로 새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공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이에요. 일명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혹시? 위험한 근데 발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인간도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진화를 예, 거꾸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공상 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소재인데 그러니까. 사실 꽤 많이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성과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진짜요? 있어가지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마요 그런 거. 사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봐야 우리 좀 돼요. 거스르지 맙시다 우리 좀. 그래. 닭에게는요 이빨이 자라나는 정지된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다시 작동되게 했더니 공룡처럼 그러지 마요. 이빨이 나온 거예요. 부리 끝에 이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부리의 가장자리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빨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미래에는 닭한테 물리겠는데요? 진화된 먹으면 되죠. 진화된 닭한테. 치키노사우루스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치키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네, 사진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사진으로 그 상상도를 한번 볼게요. 상상도니까. 와, 이걸 원했어요 제가. 이걸 원했어? 네, 이걸 원. 아 지금까지?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귀여운데요. 솔직히. 예, 진짜 귀엽다. 자잘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약간 공룡처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병아리가 공룡화된 느낌이다. 그죠? 어. 공룡처럼 뾰족한 이빨도 갖고 있고 긴 꼬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물론 현재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는 이제 법적 그다음에 생명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거에 맞닿아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그만큼 이 공룡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이 무언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생생해요. 그런데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화산 분화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역대급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화산 분화는 한 도시를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정체는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폼페이입니다. 오케이. 폼페이는 지금은 내륙 지방이지만 당시에는 사르누스 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고 봄, 여름이 긴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로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이면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도시이기도 했지만은 강성했던 로마 제국의 내에서 화려한 문화도 자랑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폼페이에는 감탄을 자아낼 만한 많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폼페이 외곽에는 약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이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지금 보는 것은 어디일까요? 목욕탕인가? 정답입니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는 체력을 단련하는 곳, 그다음에 현대시설과 같은 옷을 맡기는 곳,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고 냉탕과 온탕, 사우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 야. 알베르토 씨, 이탈리아 사람들은 폼페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저희도 뭐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하고 이미 되게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되게 잘 살고 또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고 일조량 풍부해서 포도나무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미 폼페이의 와인 유명했고 많이 팔렸고. 와인.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엔 아주 강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화산이 있었는데 바로 베수비오 산입니다. 베수비오 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활발히 활동 중인 화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불의 신의 이름이 불카누스입니다. 불카누스의 집이 베수비우스 산 밑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화산 분화의 전조 현상인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베수비우스 산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화산임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폼페이 운명을 뒤바꾼 강력한 화산 분화가 폼페이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고온의 바위와 화산재 등이 초당 150만 톤씩 솟구쳤습니다. 아, 저건 진짜 지옥이었겠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화산재 등이 순식간에 폼페이 시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냥 불바다가 됐네. 그냥 도시 전체가 와, 도시 자체가 부신 거죠. 무섭네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가 있죠? 야, 자연이 참 무섭습니다. 마치 생지옥과 다름없는 그날의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자들의 날카로운 비명, 목 놓아 우는 아기들의 울음, 그리고 남자들이 지르는 고함이 들린다. 이 남자들 중 몇몇은 부모와 자녀들을, 다른 몇몇은 아내와 아이를 불렀는데 사람들은 자신이나 친척의 불운에 애통해했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마주하며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의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냥 아비규환이죠. 사람들은 지상을 뒤덮은 고온의 가스와 열구름에 질식하거나 뜨거운 열애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분화한 베수비우산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만 배에 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베수비우산의 분화로 폼페이는 3m 두께가 3m 정도 화산재가 뒤덮었고 폼페이 시민은 많게는 2만 명 정도 잿더미 속에 묻혀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시대 기록에만 있고 사라진 줄 알았던 폼페이가 1500년 만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어떻게 드러냈죠? 발굴을 하나요? 앞에 3m 화산재가 덮었다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인 집은 2m 정도, 지붕까지 하면 2.5m 정도거든요. 근데 3m가 덮어버렸으니까 거기에 흔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와, 아예 그냥 땅에 묻혀버렸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폼페이 발굴 사업이 시작되면서 로마 도시인 폼페이가 점점 그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라졌던 도시가 다시 모습이 드러난 그렇죠. 거네요.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거요? 폼페이 발굴 현장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공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문제로 내겠습니다. 궁금한데 왜 문제로 내시죠? 폼페이 발굴 과정에 흙더미 속에서 발굴을 하는데 그 속에 빈 공간들이 발견돼 가지고 당시에 미스테리로 여겨졌습니다. 이 빈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큰 구멍이었어요? 이 정도? 큰 것도 있고 발굴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니까
적은 구멍들이 생기죠. 정답. 예, 그 모래사장 가면 그 안에 조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조개. 피조개인가? 지원 씨 오답입니다. 조개 숨구멍 아닌가? 정답. 예, 혹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 아닐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예, 사람들이 죽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왜 공간? 왜 공간이 있는 거야? 없어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발굴팀이 빈 공간에 석고를 이렇게 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은 다음에 그 주변에 그 화산재 흙들을 이렇게 긁어내니까 폼페이 사람들의 형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거죠. 아, 그 사람의 그 시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체가 있던 털이라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보는 그 사람의 형상들이 다 저렇게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화산 분화 때 18시간에서 20시간 동안 화산재가 멈추지 않고 분출이 됐고 화산재의 온도는 약 300도씨 정도에 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300도예요, 저게. 높은 온도의 뜨거운 화산재가 죽은 이들의 피부를 완전히 덮었고 그 화산재 내부의 시체는 높은 열로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죠. 아, 좀 끔찍하다. 와. 그러니까. 그 구멍이 증발을 할 정도로.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두께로 쌓여 있었던 이 화산재로 인해서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부활한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하죠. 베수비우산의 분화로 손 써볼 새도 없이 고통 속에 죽어간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어머.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 어린아이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애기도 당연히 있었죠. 무섭다. 아, 생각하기도 싫네. 너무 끔찍한데. 저거는 그냥 뭐. 그 제가 예전에 사실 폼페이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도 그렇지만 덤물들이 고통속에서 이제 죽어간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개부터 그리고 말 그리고 돼지까지.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덤물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됐죠. 예, 이렇게 폼페이의 처참한 모습들을 통한 화산 분화가 한 도시의 문명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화산 분화는 대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서서히 움직이는 10개 정도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 또는 암석권, 아주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진도 발생하지만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지진 제일 무서워. 그럼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맞아요. 다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맞아. 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 그래서 대략 100km 이상 내려가면은 그 상부에 있는 땅이 녹게 되는데 녹은 것을 우리가 마그마라고 합니다. 이런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압력에 의해서 지면을 뚫고 분출하게 되면은 그게 화산 분화가 됩니다. 저래서 화산이 터지는 건가?
한 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밀리면서 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폼페이의 베수비우스산은 대륙판인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의 해양판이 그 밑으로 이렇게 충돌해서 내려가면서 분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화산이 어떻게 분화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속 저게 마찰이 생겨서 그렇구나. 교수님, 그 예. 활화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럼 뭐 언젠가는 무조건 폭발하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산은 그 활동성에 따라서 활화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예. 활화산은 정의가 뭔가 하면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1만 년 이내에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고, 1만이요. 반면에 활동이 완전히 끝나서 앞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형태만 화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휴화산이라고 해서 휴화산은 과거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활동을 멈춘 화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휴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 가지고 활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정의 자체를 휴화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썼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옛날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활화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달라요. 발전한 거죠. 그럼 알베스토 씨 지금 저 베수비오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활동 중이에요. 또 저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이 보러 가죠, 우리는. 관광지로? 네, 어떻게 그래요?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린 거고 약간 산진이죠. 그래서 이게 요즘 진짜 우리 많이 놀러 가요. 또 거기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관광 사업이 언제 시작했냐면 1888년에 이렇게 영국 사업가 토마스 쿡은 네. 이 케이블카 인수해가지고 여기 관광업 좀 추진을 하자. 네. 근데 그 당시에는 19세기 말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약간 겁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려고 했었죠. 근데 노래 한 곡 덕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노래 한 곡 때문에요? 네, 아마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거요.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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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메야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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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메야 푸니꾸리 푸니꾸라 푸니꾸리 푸니꾸라 얌메 얌메야 이 노래인데 이 노래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맞아요. 이 노래는 케이블카 이 나폴리 말로 푸니쿨라라고 해요. 푸니쿨라 이탈리아말 푸니쿨라인데 케이블카 타고 산 꼭대기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 완전 대박 나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겁을 좀 없어지고 많이 연락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왜 알고 있죠? 유명한 노래죠. 에코 씨, 근데 저 베수비오산에서 찍힌 뭐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1944년 3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 미군이 나폴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베수비오산이 터졌는데 근데 이때 되게 웃긴 장면이 찍혔는데 뭐야 저게? 저걸로 저 빵 아니에요? 빵이에요? 식빵?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그 베수비오산이 분화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군인들이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토스트. 네, 맞아요. 근데 되게 두 번째 분은 되게 겁이 겁나 좀- 보여요. 좀 그쵸. 재밌게 찍자 했는데 좀 무서워요. 무섭겠죠. 그런데 폼페이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한 베수비오산 분화의 위력을 현대의 화산 폭발 지수에 대입하면은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화산 그 폭발 지수도 왜 우리 뭐 지진처럼 네. 그런 등급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화산 분화는 그 크기나 그다음에 분화되는 속도, 지속되는 시간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를 분류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VEI라는 걸 정해가지고 화산재가 뿜어져 나온 부피, 그 구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0에서 8까지 9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급이 하나 올라감에 따라서 폭발력은 10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벌어진 베수비우스 산의 그 분화 당시 화산 폭발 지수 5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면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예, 통상적인 우리가 화산 분화는 0, 1, 2, 3입니다. 그러면은 폭발 지수가 5 정도만 돼도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